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경기는요, 네덜란드 대 멕시코 16강 세 번째 경기였죠. 네덜란드와 멕시코의 경기입니다. 네덜란드는 B조 1위로 진출했죠. 스페인을 첫 경기에서 정말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격침시켰고, 멕시코는 B조 2위, 브라질과 승점은 같았지만 득실차로 2위로 진출을 한 팀입니다. 네덜란드와 멕시코의 경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2대1로 네덜란드가 승리를 거뒀고요.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과 멕시코 대표팀의 경기를 본격적으로 간략히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정보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감독은 루이스 바날 감독이죠. 전략이 매우 뛰어난 감독이고 신구 조화를 제대로 이뤄냈고 또 3백을 중심으로 한 역습 전술을 팀의 기본 전술로 들고 나와서 이번 대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진은 그 페예노르트 수비진이라고 하죠. 그 네덜란드 리그 페예노르트의 젊은 수비수들을 데리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는 대용 선수나 스네이더 같은 경험이 많은 선수들, 그리고 공격진에서는 로벤과 반페르시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통해서 정말 신구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순간적으로 역습 능력이 아주 강한 그런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은 15위고요. 멕시코와의 상대 전적은 3승 1무 2패로 1승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회에서 스페인에 이어 준우승을 했는데 이번 조별 예선에서 스페인을 격침시키면서 복수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기본적인 전술은 3-4-1-2 포메이션입니다. 반면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미구엘 에레라 감독이죠. 정말 열정적인 그 세레모니, 팀 선수가 득점을 하면 정말 열정적인 세레모니를 보이는 감독인데 정말 딱 보기에도 이 감독은 멕시코 감독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느껴지는 그런 감독입니다. 현재 멕시코 대표팀은 피파 랭킹 20위에 올라 있고요. 역대 최고 성적은 86년 8강, 그리고 이외에는 전부 다 16강에서 깨지는, 이번 대회에서도 16강에서 깨지는 그런 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별 예선에서는 정말 심판한테 골을 많이 강탈당했는데 도둑 맞았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는 역시 심판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전반전에 로벤 선수의 역습 때 PK를 줄 수 있는 장면을 안 불었기 때문에 꼭 편파 판정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5-3-2 전술을 들고 나오고 있고요. 마르케스 선수가 중심이죠. 5-3-2 전술에 전반적으로 미들진을 상당히 강화한 그런 포메이션을 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양 팀의 전반적인 경기 예상이나 혹은 어떤 선수가 주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프리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박기서와 함께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룬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짚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이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전술 전략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역습 위주의 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를 받아서 로번이나 반페르시가 결정을 짓는 그런 원샷 원킬의 전략을 구사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네이더르 같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좀 전성기와는 거리가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네덜란드의 공격은 로번과 반페르시 이 두 명이 역습을 받아서 넣는 그런 형태가 주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멕시코는 공격진에서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득점까지 이어가는 그런 플레이에 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의 살시도 선수부터 왼쪽 오른쪽에 과르다도와 에레라 선수, 그리고 투톱인 도스산토스와 페랄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할 수 있고요.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득점까지 이어가는 그런 플레이에 능숙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 그 골을 총 5골을 넣었죠. 1차전, 2차전, 3차전 합쳐서 5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심판한테 도둑 맞은 골까지 포함한다면 골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력이 결코 약한 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도스산토스 선수나 페랄타 선수의 그 순간적인 공격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멕시코가 네덜란드한테 밀리는 경기력을 펼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예상이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양 팀의 포메이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3-4-1-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실내선 골키퍼, 그리고 데브리, 블라르, 그리고 블린트,
이 선수들이 이제 3백이었죠. 그리고 앞에는 바이날둠, 그리고 대용, 그리고 쿠이트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의 스네이더, 그리고 투톱으로는 로벤과 반페르시, 이렇게 3-4-1-2 전형이었는데, 경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용 선수가 마르틴스 인디 선수와 교체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3-5-2 포메이션이었죠. 골키퍼는 이번 대회 야신상의 유력 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초아 선수, 그리고 수비진은 로드리게즈, 마르케즈, 그 다음 모레노, 아길라르, 에레라, 살시도랑 가르다도 선수가 있었고요. 그 라이온 선수도 있었죠. 그리고 도스 산토스, 페랄타 선수가 투톱이었습니다. 멕시코와 네덜란드 양팀 다 3백을 중심으로 한 역습에 능한 팀이었고, 멕시코가 보다 강한 미들진을 통해서 경기를 장악하면서 좀 멕시코 주도하에 경기가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반적으로 88분간의 멕시코의 승리를 이끄는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네덜란드의 후반 막판의 공격, 불꽃 튀는 그 공격을 결국 견뎌내지 못한 멕시코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2대1로 역전패하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멕시코를 상대한 이번 대회의 모든 팀들이 사실 고전을 면치 못했죠. 조별 예선 1, 2, 3차전 브라질을 포함해서 세 경기 모두에서 멕시코는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경기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네덜란드가 멕시코를 상대로 결코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멕시코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이 경기를 가른 건 그 후반 쿨링타임이었죠. 30분마다 전반 30분, 후반 30분의 쿨링타임을 줬는데 3분에서 5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 시간을 줬는데 심판 재량으로 결국 그 시간이 승부를 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후반 30분 지나고 나서 쿨링타임이 지난 이후에 네덜란드 선수들이 재충전이 된 것처럼 정말 엄청난 공세를 퍼부었고, 멕시코가 한순간에 빈틈을 허용하면서 2선에서 달려들던 스네이더 선수한테 맞고 뒤져라 슛을 허용했죠. 그리고 그 천하의 오초아 골키퍼도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로벤 선수가 계속 파상 공세 속에서 PK를 얻어냈고, 그거를 교체 투입된 훈텔라르 선수가 넣으면서 2대1로 네덜란드가 역전승을 거뒀죠. 이번 대회 최고의 명승부로 꼽힐 수도 있는 그런 역전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6강 1차전이었던 브라질과 칠레와의 경기처럼 양팀이 정말 빠른 템포로 치고받는 그런 난타전 양식의 경기가 아니라 좀 멕시코가 중심을 갖고 네덜란드는 끊임없이 원샷 원킬을 노리는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고, 그 네덜란드의 역습이 좀 유효하지 못하면서 멕시코가 경기를 지배하는, 좀 느린 템포 속에서 지배하는 그런 경기로 흘러갔습니다. 네덜란드는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서 중원 싸움을 포기하고 좀 세트피스나 그리고 롱패스를 잡아서 역습을 하는 그런 것들에 요리를 했는데 좀 유효하지 못했죠, 계속. 하지만 쿨링타임 이후에 결국 골이 터지게 됐고, 연이어서 로벤 선수의 PK 얻어내는 장면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안타까운 눈물의 패배를 멕시코가 맛보게 됐습니다. 이 징크스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16강을 넘지 못하는, 정말 월드컵의 강자지만 16강까지의 DNA가 아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멕시코. 다음 대회에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찌감치 예상한 것처럼 모든 건 로벤에게 달렸다, 이렇게 봤고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오초아 골키퍼가 그래도 어디까지 선방을 보일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의 예상처럼 정말 네덜란드는 로벤이었고, 역시 멕시코는 역시 오초아였습니다. 경기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였던 대용 선수의 부상, 그 이후로 멕시코가 완전히 미드필더를 장악하게 됐고, 네덜란드는 미드필더 장악을 포기하게 됐죠. 블린트 선수를 미들진에 올리긴 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수비 미스를 보이면서 도스 산토스 선수한테 골을 허용했고, 좀 미들진에서의 싸움은 바날 감독이 포기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전반이 끝나고 나서도 그 부분을 보강하지 않았잖아요. 네, 미들진을 좀 보강하는 수를 두지 않고 오히려 공격진을 보강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정말 미들진 대신에 한 방을 노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쿨링타임이 있다는 점은 네덜란드에게 유리했고, 그날 날씨가 무척 덥다는 점은 멕시코에게 유리했는데, 결국 이 두 가지 점이 모두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멕시코가 활발했고 네덜란드에겐 쿨링타임 이후의 시간이 있었다. 네, 이 정도로 평하고 싶네요. 생각보다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관중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좀
좀 소외되는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월드컵 정말 흥행에 성공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덥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경기를 그냥 보기만 해도 선수들의 표정에서 짜증이 느껴지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멕시코가 장악하는 경기였지만 월드 클래스 탑을 보유하고 있는 팀은 역시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로벤 선수가 전반에도 좀 유효한 역습 찬스를 한 번 정도 만들어내기도 했고 반페르시 선수와 함께 마르케스 선수한테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 장면이 PK로 안 부러졌다는 장면. 조금 경기를 멕시코 위주로 풀어가게 만드는 그런 계기였죠. 심판이 이번 대회에서 계속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심이 정말 많고 아무래도 빠른 템포의 경기가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혹은 또 너무나 더워서 심판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멕시코가 좀 더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반에 득점이 필요했습니다. 전반에 그 유리한 경기를 풀어가는 와중에 득점을 꼭 넣었어야 후반을 좀 전략적으로 풀어갈 수 있었는데 전반에 골이 안 나다 보니까 좀 네덜란드한테 그래도 계속 기회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서 센터백의 한 축인 모레노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나갔죠. 주전 센터백 핵심 자리 중에 한 명의 모레노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이것 역시 대용 선수가 나간 것만큼의 변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부분이 또 털리면서 마지막에 로벤한테 PK를 허용한 것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에서도 부상만 좀 대비를 좀 했다면 조금 좋은 경기력을 더 펼쳐낼 수 있지 않았을까. 네덜란드의 경우에서도 대용 선수의 부상이 이제 8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어디까지나 수박 겉핥기식이고요. 간단한 정보와 감상 그리고 무엇보다 16강, 8강 이렇게 가면서 완전히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역시 오초아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경기를 전반적으로 장악당했다고 해도 순간순간 기회를 만드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역시 네덜란드는 생각보다 강하진 않지만 한 방이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날 감독이 그 부분을 정말 잘 준비해 나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모두 다 막아내는 오초아 골키퍼의 동물적인 선방 능력만큼은 이번 대회 최고의 골키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스네이더라는 정말 의지의 선수가 의지의 슈팅을 날렸고 맞고 뒤져라 슛을 날렸고 그 슈팅에 오초아 선수가 결국 반응하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죠. 그리고 PK를 막는 것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스네이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기량이 많이 떨어졌다. 전에 프리뷰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기량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대용 선수나 스네이더 선수가 좀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경기에서 엿보이긴 했지만 노장은 죽지 않는다. 그런 모습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좀 경험 많은 선수들이 팀에 포함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 부폰 골키퍼부터 해서 피를로 선수 그리고 이 팀의 경우에도 로번이나 반페르시 그리고 대용, 스네이더 경험 많은 선수들이 계속 활약을 해주고 있고 드록바 선수라거나 각 팀의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에 경험 많은 노장들이 조금 포함돼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팀으로 만드는 게 사실 대회 전부터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났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경기 멕시코와 네덜란드의 16강 세 번째 경기에 대한 저의 간략한 수박 겉핥기식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월드컵은 DPS와 함께.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방송 재밌게 잘 듣고 계신지요? 요즘에 피곤하시죠? 새벽에 월드컵 보시고 이제 낮에는 각자 본업에 충실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저 박기사가 준비한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깐이나마 삼바로 가셔도 되고 명상을 하셔도 되고 머리를 식히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김기사가 준비한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월드컵 방송은 DPS입니다. 그리스와 코스타리카 간의
16강 네 번째 경기 진행을 맡은 김기사입니다.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코스타리카가 1대1로 비긴 이후에 승부차기 끝에 5대3으로 코스타리카가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팀의 경기에 대해서 저 김기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타리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 1위로 진출을 했죠. 코스타리카, 잉글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우루과이. 모두 우승 전력이 있는 세 팀과 같은 조에 속한, 죽음의 조에 속한 그 속에서 조 1위로 최고의 이변을 일으키면서 16강에 진출한 코스타리카입니다. 월드컵 피파 랭킹 28위고요. 호르헤 루이스 핀투 감독이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1990년에 16강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목할 만한 성적을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팀 월드컵 최초로, 팀 사상 최초로 8강에 진출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됐는데, 코스타리카와 이 그리스 간의 16강 네 번째 경기는 다른 모든 16강 경기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못 받는 경기이면서 동시에 또 가장 기대가 되었던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주목을 못 받았던 이유는 뛰어난 선수들이, 양 팀에 그래도 이름난 선수들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다른 유명 해외 유수의 명문팀들, 명문 국가대표 팀들에 비교했을 때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좀 명문팀에 뛰는 선수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너무 노쇠했고 좀 그렇게 다른 팀에 비해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와 그리스라는 이 두 팀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 두 팀의 경기가 다른 팬들의 관심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 이유는 코스타리카라는 이 팀이 2002년 월드컵에 우리나라를 연상시킬 만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연상시킬 만큼 정말 이변의 팀이기 때문이죠. 모든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필사적으로 뛰어서 승리를 계속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이 팬들을 많이 감동시키는 그런 경기들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간의 그리스, 이 16강 네 번째 경기는 많은 주목을 모았는데요. 결국 승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타리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를 살펴보자면 그리스는 감독이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입니다. 피파 랭킹 현재 12위죠. 12위지만 상대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위도 피파 랭킹이 아무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전력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위라는 게 세계에서 12번째로 강한 팀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은 없고요. 그리스는 역대 최고의 성적이 조별리그에서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성적이 그냥 월드컵 진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 멕시코의 오초아 골키퍼가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죠. 이번 대회 최고의 골키퍼라고 할 만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5시까지는 월드컵 최고의 골키퍼는 분명히 멕시코의 오초아 골키퍼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있은 이후에 이번 월드컵 최고의 골키퍼가 누구였는가 하면 좀 대답이 갈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라질의 훌리우 세자르 골키퍼도 잘했지만 멕시코의 오초아 골키퍼와 함께 쌍벽을 이룰 만한 골키퍼가 바로 코스타리카의 나바스 골키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 경기는 나바스 골키퍼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월드컵에서 이변의 팀들이 8강 이상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 4강에 갔고 또 크로아티아가 갔었고 간간히 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변의 팀들이 8강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확률상 높죠. 절반 이상인데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원래 전력이 두텁지 않은 그런 이변의 팀이 좀 집중력은 좋지만 체력적인 그런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심하고 그거를 잘 넓은 선수층이 없다 보니까 메꾸지 못해서 좀 높이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양상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타리카가 조별 예선 한 경기 한 경기에 정말 집중을 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16강 경기에서
호엘 캠벨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거의 체력적으로 바닥을 찍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경기력이 좀 떨어져 보이기도 했고 움직임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연장을 거치면서 많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코스타리카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전술은 코스타리카의 경우에 5-4-1 전술, 역시 안정된, 후방이 안정된 그런 전술을 쓰고요. 그리스는 4-2-3-1 전술, 이번 대회에서 거의 가장 이번 대회에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4-2-3-1 전술. 이번 대회는 4-2-3-1, 그동안 대회를 풍미해왔던 4-2-3-1 전술이 3백 전술들한테 조금씩 밀려가는 그런 부분이 좀 엿보이는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가 코스타리카의 5백과 그리스의 4백, 4-2-3-1 전술이 맞부딪히는 그런 경기였다는 점에서 전술적으로도 약간의 흥미는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선발 명단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이번 대회 최고의 선수였죠. 나바스 골키퍼.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의 선방률 1위 골키퍼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레반텐가 아마 소속이 그런 걸로 아는데 이번 경기에 거의 그리스의 맹공을 압도적으로 막아내는 모습 정말이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비진은 감보아, 디아스 캠벨, 우마냐, 곤살레스, 두아르테 이런 선수들이었고요. 이 밖에도 루이스, 테에다, 그리고 호엘 캠벨, 보르에스, 볼라뇨스 이런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두아르테 선수는 퇴장을 당했죠. 두아르테 선수가 후반에 퇴장을 당하면서 코스타리카가 일방적으로 그리스한테 처맞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데 나바스 골키퍼의 선방이 정말이지 빛난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그리스는 카르네지스, 토로시디스, 홀레바스, 그리고 사마라스 선수, 마놀라스, 파파스타플로스, 살핑기리스, 마니아티스, 사마라스, 그리고 카라구니스, 크리스토플로스 이런 선수들이 베스트로 나왔죠. 게카스나 카라추니스 같은 유명한 선수들도 역시 교체되어 들어왔고 유명한 선수들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 제법 있지만 이 선수들이 나이가 이제는 30대 중반에 접어든 선수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노쇠한 팀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유로 2004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그리스 멤버들이 그게 벌써 10년 전 아닙니까? 이제는 그리스는 늙은 팀입니다. 한 팀으로 오래 뛴 원팀 원스피릿의 전형이지만 조금 늙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덥고 좀 조건이 좋지 않은 월드컵에서는 힘든 모습이 많이 노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은 팽팽했어요. 양팀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고요. 경기는 결국 후반부터 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브라이언 루이스 선수가 상대 수비를 앞두고 페널티 박스에서 흘러나온 공을 좀 절묘한 슛, 좀 임팩트가 강하게 실리진 않았지만 정말 애매한 위치로 정말 측면으로 골키퍼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대구르르 굴러가는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뽑아냅니다. 팀의 주장으로서 정말 제 몫을 완전히 잘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로서 그리스는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기에 이릅니다. 두아르테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퇴장을 당하고 정말 코스타리카가 힘든 경기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 힘든 경기 속에서 그리스는 극단적인 공격을 점점 펼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마침내 나바스 골키퍼를 무너뜨리면서 1대1 동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는 연장으로 접어들고 그리스의 파상 공세를 정말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코스타리카의 나바스 골키퍼가 거듭된 선방으로 막아냈고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을 또 막아냈죠. 게카스였나?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 번째 키커에 5대3으로 맞선 상황에서 그 후공이었죠. 그리스가 후공이었는데 네 번째 키커의 공을 강하게 찬 공을 정말 멋지게 막아내면서 5대3으로 코스타리카가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경기는 역시 코스타리카가 이변의 팀 코스타리카가 정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8강 코스타리카 역사상 8강이라는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고요. 반면에 상대팀인 그리스의 경우에는 정말 극적으로 네덜란드와 같이 극적으로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역전으로 가는가 싶었지만 한 명의 수적 우위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수적 우위도 좀 살려내지 못했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좀 있으면서
그리스로서는 좀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가서 한 팀은 승리했고 한 팀은 패배하는 그런 희비가 엇갈리는 경기 속에서 좀 월드컵에 진 면목,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진 면목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스타리카라는 팀을 보면서 2002년에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라는 팀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장으로 세대교체에 실패한 팀, 노장으로 구성된 그 팀과 또 신인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신구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져서 뭐랄까 그 팀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이변을 이루겠다는 정말 집념으로 똘똘 뭉친 그 팀 간의 대결에서 결국은 코스타리카의 승리. 2002년에 대한민국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12년 후에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성과, 과연 선배들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가?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는 실패했죠, 이번 대회에서. 하지만 한국 축구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한국 축구는 많은 좀 좋은 부분들도 많이 갖고 있었고 정말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과연 선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의리사코다 이런 비아냥을 들을 만큼 데려갔던 선수들이 결과에 화답하지 못하면서 정말 적절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감독님 지금 오늘 엿 먹으셨는데 공항에서 엿 좀 많이 먹으셨죠. 엿 좀 많이 먹으셨는데 팬들의 그런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좀 홍명보 감독님을 포함해서 이런 축구협회가 확실히 책임을 묻는 그리고 팬들이 다음 대회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응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일본은 벌써 대표팀 감독 선임이 끝났다고 하죠. 그 아틀레티코의 아기레 감독. 역대 최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영입을 확정지었다고 하는데 참 우리는 지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한국의 축구를 돌아보면서 저 박 기사랑 홍 기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리스와 코스타리카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PS와 함께 월드컵을 즐기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알찬 그런 6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7월을 보내시고 월드컵 끝까지 한 경기 한 경기 힘써서 집중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월드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가 가면 4년 후에나 다른 대회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회 놓치지 마시고 축구팬으로서 집중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제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즐기기 편한 대회가 아닌가 싶어요.